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형상을 따라 신들을 빚어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리스 신화 속에 다양한 신들의 모습을 보면 된다. 욕망이 시키는 대로 끝없이 일을 저지르는 신들은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다. 올림포스의 주신인 12신은 곧 인간 마음이 빚어내는 12가지 빛깔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를 읽으면 나를 끌고 가는 욕망의 실체를 알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신화는 인간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내 속의 괴물이 무엇인지 신화의 거울에 비춰보면 정체가 보인다. 신화가 일깨워주는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준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제외하면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동일하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곁에 두고 읽는 그리스 신화인데요. 이전에 홍익출판사의 곁에 두고 읽는 책 시리즈를 3편 먼저 소개해드렸죠. 그 중에 장자편을 쓰신 김태관 님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도 집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올림포스의 12신 중에서 비너스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우는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아프로디테와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인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이 두 신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통찰이 더해진 신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신화는 미래로 나아가는 오래된 옛길이다 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시간 잠시 오래된 옛길을 걸어보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해보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로디테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 여성의 성적 아름다움과 사랑의 욕망을 관장한다. 헬레니즘과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가들이 조각이나 그림으로 즐겨 표현할 만큼 미, 사랑, 성애,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로마 신화의 베누스를 영어식으로 읽어 비너스라고도 불리운다. 그리스어로 아프로스는 거품을 뜻하며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태어난 여인이라는 뜻이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밝음과 어둠처럼 짝을 이뤄 다닌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신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헤파이스토스의 아내다. 절름발이이자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싸움을 하다 하늘에서 떨어뜨려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든 제우스가 그 보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짝으로 주었다. 하지만 사랑과 욕망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못생긴 남편 헤파이스토스의 아내로 만족하며 조신하게 살지는 않았다. 아프로디테는 여자 제우스라는 별명답게 다른 신과 인간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다. 그 중에서 유명한 스캔들이 전쟁의 신 아레스와 미래를 즐기다 들키는 바람에 온천하의 구경거리가 된 사건이다.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 신답게 정교한 투명 그물을 만들어 침대에 쳐놓고 집을 비우는 체하며 불륜 커플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사로잡아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망신살이 뻗치게 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그 뒤로도 계속 아레스와 정을 통하여 에로스, 포보스, 하르모니아 등 10명의 자식을 낳았다. 아프로디테의 남성 편력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꽃미남 소년인 아도니스와의 못다한 사랑 이야기다. 어느 날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를 배웅하며 입맞춤하다가 화살통에서 빠져나온 화살에 가슴을 찔렸다. 화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녀는 아차 싶어 얼른 아들을 밀쳤지만 이미 늦었다. 에로스의 화살에 찔린 아프로디테는 마침 숲에 사냥을 나온 아도니스를 보자마자 곧바로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사로잡힌 아프로디테는 다른 일은 모두 팽개치고 아도니스에게만 매달렸다. 그녀에게는 이제 하늘에 오르는 일도 땅의 처소를 거닐며 인간의 경배를 받는 일도 시들해졌다. 오직 아도니스를 졸졸 따라다니며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다. 사랑에 빠지면 나는 누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그에게 나는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사랑을 하면 나의 관심은 온통 그에게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다. 옷을 하나 입어도 그가 나를 어떻게 볼지, 마음에 들어 할지에 온 신경을 기울이게 된다. 아프로디테도 이전에는 피부가 햇볕에 그을릴까봐 숲 그늘에 누워 쉬면서 미모를 가꾸는 일에만 신경을 쏟았다. 몸매가 망가질까봐 힘들고 험한 일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아도니스가 그녀가 쏟았던 모든 관심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놓았다. 그녀는 이제 옷을 무릎까지 걷어올려 질끈 동여매고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같은 차림새로 숲과 언덕을 누비고 다녔고 사냥개를 호령하며 토끼나 사슴 등 사냥하기 쉬운 동물들을 직접 쫓아다녔다. 하지만 난폭한 멧돼지나 사나운 이리,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사랑하는 아도니스가 행여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에게 맹수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대를 보고 도망치는 짐승은 쫓아도 좋다. 하지만 대드는 짐승을 만나면 얼른 피해라. 그런 짐승과 용기를 겨루는 것은 위험하다. 짐승들은 그대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대가 다치면 고통받는 것은 나라는 것을 유념해라. 사랑하는 이가 다치면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아프로디테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사냥을 나서는 아도니스에게 맹수를 피하라고 거듭 당부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아직 사랑에 눈을 뜨지 못한 소년이어서 연인과의 입맞춤보다는 사냥이 더 신나고 좋을 뿐이었다. 아프로디테가 맹수를 조심하라는 당부를 남긴 뒤 백조가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자 아도니스는 곧장 멧돼지 사냥에 나섰다. 그리고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의기양양하여 옆구리에다 창을 꽂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사나운 멧돼지는 바로 반격하여 미친 듯이 아도니스에게 덤벼들었다. 아도니스가 다급하게 도망쳤지만 허사였다. 몇 발짝 가지 못해 멧돼지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아도니스의 사타구니를 찔렀고 그가 쓰러진 주위는 붉은 피로 흥건히 물들었다. 하늘을 날고 있던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의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다. 아프로디테는 피투성이가 된 아도니스의 시신을 끌어안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이기도 한 운명의 여신들을 비난하며 이렇게 울부짖었다. 운명의 여신들이여, 당신들은 이 가엾은 것을 죽게 했지만 당신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아도니스여, 나는 그대의 죽음과 나의 슬픔을 해마다 세상 사람들이 기리도록 할 것이다. 그대가 흘린 피는 꽃으로 변할 것이니 죽어도 영영 죽는 것은 아니리라. 울먹이며 말을 마친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피 위에 신들의 음료인 넥타르를 뿌렸다. 그러자 피에 젖은 흙에서 거품이 일어나더니 잠시 뒤 핏빛의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하지만 그 꽃잎은 바람이 불자 이내 떨어지고 말았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지고 마는 그 연약한 꽃을 가리켜 사람들은 아네모네, 즉 바람꽃이라고 불렀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탄식한다. 아도니스를 품에 안으려던 아프로디테의 모든 수고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미의 여신의 마음을 훔쳤던 미소년 아도니스는 훅 불면 떨어지고 마는 바람꽃이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타난 아프로디테의 저주처럼 사랑은 싹 트자마자 시들고 처음에는 달콤하나 곧 슬픔이 따른다. 사랑도 바람도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도 손으로 잡을 수는 없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기에 사랑의 뒷모습은 언제나 쓸쓸하고도 허망하다. 사랑이 전쟁과 재난의 원인이 되리라는 아프로디테의 예언은 그녀 자신이 실천으로 옮기기도 했다. 아프로디테는 불화와 다툼의 여신 에리스가 던진 황금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헤라 아테나와 경쟁을 벌였다. 사과에 적혀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라는 문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였다. 심판관인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라는 최고의 권력을, 아테나는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답게 최고의 미녀를 주겠다고 파리스를 유혹해 결국 최종 승자가 되었다. 파리스는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바쳤고 아프로디테는 스파르타의 왕비인 헬레네를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안겨주었다. 이로써 저 유명한 트로이의 전쟁이 발발했고 수많은 전사와 영웅들의 죽음을 통해 무수한 신화와 전설들이 탄생했다. 미와 사랑의 여신에게 바쳐진 황금 사과는 파멸의 독이 발라져 있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미혹이었던 것이다. 사랑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같아서 남는 것은 상처의 기록뿐이라고 한다. 상처만 주고받을 뿐인데도 연인들은
전쟁 같은 사랑 속으로 기꺼이 뛰어든다. 아프로디테도 아도니스에게 빠졌다가 슬픔만을 건져 올렸을 뿐이다. 사랑의 여신조차 사랑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사랑의 마력을 보여준다. 사랑은 바람꽃과도 같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람이고 사랑이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로 바람꽃처럼 인해 지고 만다. 구약 성서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 때가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마련이다. 순식간에 지고 마는 것들을 계속 붙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내 것을 만들려는 집착은 질투를 잉태하고 비극을 낳는다. 불교식 언어를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집착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옭아매는 동아줄인 것이다. 사랑도 아름다움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저 느끼고 즐기는 것이다. 소유하려 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자유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에 스쳐가는 미소를 나비가 날아간다고 표현한 시인이 있다. 미소 속에 그 나비를 잡으려 할 것인가, 즐길 것인가. 셰익스피어에게 그와 똑같은 재능을 지닌 여동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영국은 그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대문호를 갖게 되었을까? 흥미로운 상상이지만 대답은 썩 긍정적이지 않다. 영국의 작가이자 평론가인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셰익스피어의 여동생은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 못한다. 대신 오빠가 라틴어로 된 고전을 읽는 동안 양말을 꿰매거나 수프를 끓이는 등 집안일을 한다.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하자 그녀는 집에서 도망쳐 런던으로 간다. 하지만 오빠처럼 배우가 되거나 연극 작가가 되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극장 주변을 배회하던 그녀는 겁탈을 당하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원치 않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녀의 재능은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길바닥에 매장당하고 만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에 나오는 가상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여자 셰익스피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버지니아 울프는 다소 기발한 해법을 제시한다. 연간 500파운드의 수입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된 수입이 없기에 여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일을 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아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혼자만의 방도 없다. 셰익스피어와 같은 재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자기만의 방은 꿈을 써내려가는 공간이다. 문필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은 자기만의 방에서 창작혼을 불태운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쓴 작가 제임스 조이스에 따르면 그곳은 영혼의 대장간이다. 예술가들은 마치 창조주처럼 영혼의 대장간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의식들을 버려나간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과 벌겋게 달궈진 쇠, 단단한 모루가 있는 곳, 영혼의 대장간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이자 창작의 골방이다.
범접할 수 없는 지성소와도 같은 그곳에서 예술가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치열한 담금질로 작품들을 빚어낸다. 그리스 신화에서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그랬다. 헤파이스토스가 창작의 골방인 영혼의 대장간으로 침잠에 들어간 것은 자신의 핸디캡 때문이었다. 다리를 저는 헤파이스토스는 몸의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많은 외로운 신이었다.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출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났다.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헤라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이다.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였지만 그는 올림포스의 신들 가운데 가장 못생겼을 뿐 아니라 절름발이이기도 했다. 헤라는 그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긴 나머지 하늘에서 바다로 내던져 버렸고 다행히 바다의 신 테티스와 요정 에우리노메가 구출해 몰래 데려다 키웠다. 그 뒤 헤파이스토스는 바다의 신 네레우스의 동굴에서 9년 동안 지내며 청동을 주조하는 법과 반지와 팔찌, 귀고리 등 장신구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생모에게 버림받은 충격은 헤파이스토스를 어두운 동굴에 틀어박혀 대장장이 작업에만 몰두하게 만들었다. 그는 파도 소리에 그리움을 씻고 풀무의 불에다 분노를 녹이며 장인의 솜씨를 연마해 갔다. 하지만 아무리 매질을 해도 모자간의 혈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로 올라가서 제우스와 헤라에게 자식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복수의 마음과 함께 끝도 없는 그리움이 일었다. 그런 그리움은 헤라에게 선사할 멋진 황금 의자를 만들게 했다. 또한 버림받은 서운함은 그 의자에 눈에 띄지 않는 그물을 쳐놓게 만들었다. 그 그물은 얼마나 가늘고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걸리면 만든 자인 헤파이스토스 외에는 아무도 풀 수가 없었다. 헤라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들 헤파이스토스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의자를 보내오자 뛸 듯이 기뻐하며 받았다. 그리고 여러 신들이 보는 앞에서 뽐내며 의자에 앉았다. 그 순간 그물이 위에서 덮쳐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버렸다. 신들이 달려와 그녀를 구하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풀 수가 없었다. 오직 헤파이스토스만이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들은 바다 및 그의 은신처로 찾아가 헤라에 대한 미움의 그물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완강히 거부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올림포스로 데려왔고 헤라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움을 풀고 어머니와 화해한 헤파이스토스는 엄마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의 신들 가운데 가장 열렬한 헤라의 지지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헤파이스토스는 또 한 번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이번에는 아버지 제우스가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 한 번은 제우스와 헤라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제우스가 밖에서 낳은 자식인 헤라클레스 문제로 다투었다고 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이때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제우스가 헤라에게 주먹을 휘두를 정도였다. 이를 본 헤파이스토스가 싸움을 말린답시고 주제넘게 나서서 엄마 편을 들었다. 그러자 분노가 폭발한 제우스는 미운 아들을 들어다 올림포스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헤파이스토스는 또 한 번 하늘에서 추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렘노스 섬에 떨어진 헤파이스토스는 섬 주민들이 보살펴줘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부터 그는 안 그래도 불편한 다리를 더욱 심하게 절게 되었다.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은 헤파이스토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헤파이스토스는 상처 투성이의 사나이다. 볼품없는 외모에다 장애를 갖고 있고 부모에게 번갈아 버림을 받은 아픔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몹시 박복하게도 그는 아내에게마저 배신을 당한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추남인 남편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전쟁의 신 아레스와 불륜을 저지른다. 그러다 들켜서 온 천하의 구경거리가 된 유명한 간통 사건은 앞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리스어로 헤파이스토스는 화산을 뜻한다. 영어로 화산을 가리키는 볼케이노는 헤파이스토스의 로마식 이름인 불카누스에서 온 낱말이다. 하늘에서 2번이나 떨어진 그는 화산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떨어지는 것을 연상시킨다. 화산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의 가슴에는 늘 분노의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용암은 그에게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는 무한한 에너지원이기도 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다른 신들에게도 웃음거리가 된 헤파이스토스는 대장간에 틀어박혀 열심히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달랬다. 그에게 대장간은 모든 아픔과 슬픔, 외로움과 분노를 녹이는 영혼의 대장간이자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는 자기만의 방이었다. 어둠이 짙으면 빛이 더 찬란하듯이 마음의 고통이 클수록 그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다. 손재주가 뛰어난 헤파이스토스는 과학과 기술, 공예와 조각, 발명의 신이기도 했다. 올림포스의 신들 가운데 그의 손재주에 혜택을 입지 않은 신은 드물다. 올림포스 궁전에 있는 신들의 방은 모두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뛰어난 손재주뿐만 아니라 상상력도 빛이 났다. 그가 지은 한 궁전에는 4개의 수도꼭지가 있었는데 각기 틀면 우유와 포도주, 더운 물과 찬물이 흘러나왔다. 신과 영웅들의 무기와 장비도 대부분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들이었다. 제우스의 벼락, 하데스의 보이지 않는 투구, 포세이돈의 삼지창이 바로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이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활과 화살, 아테나가 들고 다닌 무적의 아이기스 방패, 아가멤논의 지휘봉과 페르세우스의 철퇴, 헤라클레스의 갑옷과 방패도 그의 대장간에서 태어났다.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진기한 작품들 가운데는 첨단 디지털 문명의 시대인 오늘날에 봐도 감탄을 자아내는 것들이 많다. 올림포스 궁전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식탁이 그중 하나다. 이 식탁은 신들의 연회 때 혼자 굴러다니며 시중을 들다가 잔치가 끝나면 헤파이스토스의 작업장으로 돌아오곤 했다. 요즘으로 치면 무인 자동차나
원격 조종 드론에 해당하는 셈이다. 헤파이스토스는 거동이 불편한 그를 돕는 로봇도 만들었다. 황금으로 된 2명의 예쁜 소녀를 만들어 움직일 때 부축하거나 잣일에 시중을 들게 했다. 이 소녀들은 말도 할 줄 알았고 알파고처럼 두뇌가 명석해 웬만한 일은 알아서 척척 처리했다. 무엇보다 헤파이스의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걸작은 아름다운 재앙이라 일컬어지는 판도라였다. 제우스는 자신의 대장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기 위해 헤파이스토스에게 판도라를 만들도록 명했다. 헤파이스토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판도라는 예쁜 외모와 고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으며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를 사로잡아 결혼의 자식까지 낳았다. 문제는 그녀가 갖고 온 상자로 인해 인류가 온갖 재앙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헤파이스토스의 최고 걸작인 판도라는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만들기를 꿈꾸는 완벽한 인조인간의 원조인 셈이다. 헤파이스토스는 과학 문명이 발전한 오늘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천재적 발명가라고 할 수 있다.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진주 조개가 아린 상처를 진주로 빚어내듯이 삶의 모든 상처는 고난을 통해 보석으로 승화된다. 헤파이스토스의 빛나는 작품들은 그의 상처가 빚어낸 것이었다. 그에게 승리는 복수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작품에 있었다. 침침한 대장간에서 외로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그에게는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장애 없는 사람은 없다. 헤파이스토스처럼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하나쯤은 갖고 있다. 삶에도 마음에도 관계에도 누구나 남모르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 가슴 아리를 한다. 내 인생의 커다란 걸림돌 같은 장애를 치워버리고 싶은가? 헤파이스토스는 그보다 더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지고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갔다. 훗날 내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그 돌덩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게 주어진 상처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자기만의 방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내 안에 억눌려 있던 열정을 꺼내어 활활 불사르라. 나의 모든 상처가 별이 되어 반짝이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